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 빅데이터 분석팀의 이은주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키노츠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AI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AI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는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AI를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고민한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사례와 기술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삼성 SDS의 B2B AI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AI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분석형 AI입니다. 분석형 AI는 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을 감지한다든가 수요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형 AI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손과 입을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 또 텍스트를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을 기계가 잘 알아들어서 거기에 맞게 답을 해주고 또는 어떤 업무를 대신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대화형 AI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눈이 남았는데요. 눈을 대신해주는 것은 시각형 AI입니다. 시각형 AI는 이미지라던가 또 움직이는 동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량을 찾는다던가 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 수상한 물체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각형 AI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AI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AI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AI는 정말로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고 정확도는 100%일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몇 년 후에 AI가 사람의 직업을 얼마나 뺏을 거야, AI에서 대체되는 가장 첫 번째 직업이 뭐야,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는 뷰입니다. 그냥 귀찮은 일 정도를 자동화해주는 수준이야 라고 해서 이 자동화와 AI를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대와 오해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계속 고객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AI는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기계한테 가르쳐서 기계가 조금 더 나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자 잘하는 영역의 역할을 잘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현재 AI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때보다 AI가 같이 힘을 모으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AI가 같이 힘을 모으면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AI가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한 10년 정도 AI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위에 보시는 데이터, 인력,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에다가 밑에 활용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AI 서비스가 있어도 이게 실제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정말로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AI를 적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력, 기술, 활용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는 모든 고객들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는 많거든요. 그런데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상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많이 쌓여 있는데요. 원천 데이터는 다 지우고 가공해서 예쁘게 만든 데이터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AI는 원천 데이터가 있어야 계류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가공을 한다는 뜻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사람의 손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도난이 1시에 발생했는데 사실은 새벽 3시에 발생했어요 라고 써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을 타면서 데이터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쁜 데이터들을 주게 되면 AI는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AI가 갑자기 이렇게 붐이 된 지 사실상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없던 인력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또 뽑으려고 하면 시장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뽑아놓고 보면 분석은 할 줄 아는데 AI는 할 줄 아는데 업무를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AI를 적용할 때 두 번째 큰 문제점, 사실은 조금 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AI를 할 수 있지? 옛날에 썼던 통계 그거 아니야?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AI가 워낙 오픈소스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그냥 공짜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AI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입니다. 이미 나는 충분히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래서 AI를 가지고 뭘 좀 혁신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우리는 충분히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적용해가지고 개선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또 업무를 잘 하시는 전문가가 만나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모을까,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까, 또는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AI를 적용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AI가 아주 잘 적용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또 막상 적용하고 나면 각각 사일로로 데이터가 모여져 있어서 엔드투엔드로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같이 다 모아서 각각의 유저들이 본인들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표준화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아까 AI 전문가가 제로였다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전사적인 AI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다수의 약간의 비전문가 또는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협업해서 AI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확산하는데 어떤 에반젤리스트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또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오토 ML, 오토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 같은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내 업무에 맞느냐를 검증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씩 이제 실행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입니다. 지금 이 10년 전에 AI를 도입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운영, 관리되는 모델은 30% 이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는요, 데이터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튜닝 작업도 하십니다. 근데 AI는 되게 특징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모른 척 하십니다. 왜냐하면 AI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못되면 개선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AI도 잘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적용한 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어떤 데이터를 좀 더 모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 AI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혁신시키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치되는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AI 적용 단계를 한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착수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AI에 적용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어떤 AI 서비스를 먼저 시도해 볼지 고민하시는 것이 이 착수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검증기입니다. 내 업무가 실제로 AI를 통해서 좋아질까요?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고객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 또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또는 이 산을 넘어서 AI 활용기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쯤 AI 관련된 진정한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앞서가는 고객들이 현재 접어들었다고 보는 확산기인데요. 이 AR을 가지고 한 개의 업무 또는 떨어져 있는 몇 개의 업무가 아닌 전사의 업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AI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확산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고객들 또는 글로벌한 고객들은 꽤 많은 고객들은 활용기까지는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린 아직 착수기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AI 적용 단계를 고려해서 저희 삼성 SDS가 진행한 디지털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사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착수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데이터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또 내부 데이터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도 들어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는 각자 자기네 포맷에 맞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맷들을 어떻게 잘 표준화해서 넣을 것이냐, 그리고 넣은 다음에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저장, 공유 단계에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로 포맷을 전환한 다음에 정형 데이터의 통합으로 저장을 해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 전체를 수집하고 저장, 공유하는 체계는 거버넌스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유저에게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목적으로 분석이 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통합, 또 요즘 말로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사업화한 저희 삼성 SDS의 스타트업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파일러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 사내 스타트업에서 최근에 스핀오프했습니다. 이 인스파일러에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그리고 민간기관의 데이터,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성하거나 또는 수집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잘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요. 40대 남자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40대 남자의 취미. 그러면 인스파일러에 40대 남자의 취미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4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는 어떤 종류입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 때 내가 만드는 상품의 타겟 고객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고자 할 때 인스파일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통시키는 일까지는 보셨는데요.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평가는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왜냐하면 현재 수집된 데이터가 잘 맞는지 또는 이상한지를 보기 위함이고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객들은 한 3년 있다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고객들은 1, 2년 있다 하시기도 하는데 이 평가는 자주 하면 할수록 데이터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잘 수집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보고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인터페이스 하다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생겼는데 저희가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서 수집이 되지 않는 데이터는 잘 수집되도록, 수집이 되었는데 잘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데이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AI 서비스 기획한다고 할 때는 자,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뭘 할지 봐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를 주시면 이 데이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라는 걸 먼저 알려드려서 데이터를 좀 품질을 높이고 AI 서비스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집 통합은 다 했고요. 각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안전입니다. 미세 가스의 그 위험도를 좀 측정하고 싶은데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1000만 원짜리 센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굴뚝 옆에다 하나 달아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저가의 5만 원짜리 센서를 3개 달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센서 하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AI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센서 3개를 달아서 각각 여러 군데서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노이즈를 없앤 다음에 어디서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가 고가 센서로 측정한 결과이고요. 아래가 저가 센서로 측정한 결과인데요. 파란색, 빨간색이 이상해라고 알려드리는 시점입니다. 알려드리는 시점이 이 밑에 있는 저가 센서를 썼을 때가 훨씬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더 좋은 형태로 A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주 또는 요즘은 또 이런 주문형 제조가 많죠.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설계 도면 인식입니다. 대체로 뭐 CAD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도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자가 눈으로 보고 어떤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눈으로 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요. 견적이 잘못돼서 많이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딥러닝을 적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부품들을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마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수도 세줍니다. 그럼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것들은 이미 다 견적서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적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몇 개인지 세는 작업 시간도 한 40배나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헬스에 아주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규제들도 있고요. 하지만 진료 자료라든가 생활습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암 발병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하고 이 경우에 생존 확률 또는 재발 확률들도 예측하게 됩니다. 또 생존 기간들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보시는 화면이 그렇게 예측을 한 결과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예측을 할 때 단순히 진단 기록이나 또는 뭐 생활 습관 같은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시면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사진들 찍으시잖아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의 결과와 정형 데이터의 결과를 결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도 높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분석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저희 키노츠에서도 저희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례인데요. 굉장히 흔하게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설비는 별로 많이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의 수리 비용이나 또는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비가 이상한 걸 빨리 알아맞출 수 있을까? 근데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와 또는 이상의 데이터 이게 되게 바이어스 돼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정상의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정상과 멀어지는 걸 저희가 이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나면 우연히 발생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false alarm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필터들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필터도 되게 고가의 장비는 되게 민감한 필터를 적용을 하고요. 조금 싸거나 그런 장비는 조금 둔한 필터를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이상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장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 기계들을 몇 개 다 테스트해 보면 대체로 5일 전 또는 하루 전에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쓴 다음에 이미 가동은 중단돼 있고 수리하러 가고 이런 일이 없이 바로바로 계속 쓰지 않고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도 아마 키노츠에서 좀 설명이 되셨을 텐데요. 우리가 자동차에 이렇게 도면, 색깔의 도장 작업을 하고 나면 사람 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되게 미세한 결함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원들이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 사진으로 찍어서 AI 힘을 빌리면 어떤 부분이 얼룩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잘 칠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검출한 것 대비 3.5배 정도 검출률이 올라갔고요. 또 정확도도 97%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정형 데이터하고 지금 시각형 데이터들은 좀 봤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보통 이제 제품들을 런칭하시고 나면 콜센터로 들어오는 불만 사항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소셜 데이터에서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궁금증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콜센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제품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제품은 지금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표면에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어 라고 하는 이 관계들을 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품이 나가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중간이지만 사용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악한 문제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제품을 설계하는 설계부서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설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더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적용은 공정이면 공정, 설계면 설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A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서비스 센터에서 온 콜 정보를 가지고 제품 설계하는 쪽에 인풋으로 주는 형태 이렇게 되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가 지금 제가 제조 공정을 한번 아주 추상화시켜서 그려봤는데요. 제품을 만드는 R&D 단계, 그다음에 자재가 입고되는 단계, 또 물건이 만들어지는 가공 단계, 그리고 제품이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검사하는 검사 단계, 맨 마지막에 물류센터로 출하는 이 단계에 이르는 전 공역 공정에서 AI는 전부 다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R&D 단계에서는 사실 제품 개발할 때 실험을 하시는데 그 실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이걸 데이터 기반으로 실험을 하면 실험 시간도 줄여주고요.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데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SCM 진흥화도 마찬가지로 AI를 쓰고 있고요. 또 각 가공 단계에 있는 설비들을 예지 보전하는 것, 즉 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들도 AI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공정에서 막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불량이 났어요. 그럼 불량의 문제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긴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를 다 분석해서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걸 혐의 설비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최종 산출물을 이게 양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면 어떤 불량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AI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AI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이 공정지능화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일부만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전체를 분석해 볼까라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기서 점점 앞단으로 또는 뒷단으로 AI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공정의 전 공정에서 이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 서비스에서 AI가 활용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A 부서, 저는 법인이라고 썼습니다. A 사업부에서는 브라이틱스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 모델이나 패턴 분석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또는 B 사업부에서는 R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름의 이제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어요. C 사업부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딥러닝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목적은 전부 다 뭐였냐면요. 제품의 판매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AI는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 기반으로 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새 법인이 생겼어요. 그럼 이 법인은 브라이틱스로 해야 되나요? R로 해야 되나요? 파이썬으로 해야 되나요? 딥러닝을 써야 될까요? 타임 시리즈 써야 될까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죠. 또는 이 전문가가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업종을 배우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전사적인 AI가 되면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랭귀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을 법인이 공통으로 쓰는 거, 또 해당 법인이 특화해서 쓰는 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과 특화 영역을 나눴고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을 한 개의 플랫폼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이 이 제품에 또는 이 법인에 제일 잘 맞을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O 알고리즘이 더 좋구나라고 하면 이 O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AI를 확산할 때에도 훨씬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일부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이렇게 사일로로 진행되는 거에서 크게 end-to-end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력 양성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니, 디지털 이노베이션 얘기하는데 웬 인력 양성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10년간 AI를 진행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두 가지는 데이터와 인력입니다. 데이터도 시간이 걸리고 인력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사실 어디서 모아야 되는 것만 알면 모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누구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또 이 인력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회사는 이미 AI를 도입해서 뭘 했다고 신문에 기사를 내면 더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력은 시장에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혹시 어떤 인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술은 갖고 있지만 내 업무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또는 그 업무를 배우고 나면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AI 인력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인력들을 AI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하나요? 앞에 그 심은수 전무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수학하는 사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 업 전문가인 사람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하실 수 있고요.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무가 4가지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역량, 또 분석 기술, 업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 4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계속 현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업을 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SDS는 해당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과 기술을 아는 인력들이 있죠. 그럼 이 인력들한테는 분석 기술만 가르쳐주면 이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교육을 과거에도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레벨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본인이 레벨 1을 따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또다시 레벨 2를 따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몇 군데 회사들이 그런 DS 인증 또는 DS 레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AI 서비스 전문가라는 거는 쉽게 사오기도 또는 쉽게 양성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업종 전문가들이 쓸 수 있게 분석 플랫폼을 직관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든 AI 서비스를 자꾸 널리 퍼뜨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어딘가에 보관해 놓고 자꾸 잘 퍼질 수 있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측정하시면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이노베이션이 실제로 잘 워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각 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사례, 그리고 이걸 위해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기술 플랫폼인 브라이틱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라이틱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되게 많지만 오늘은 8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 전문성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기술 가진 분들은 전부 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들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전문가처럼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는 뜻입니다. 정형 데이터만 또는 비정형 데이터만 잘 분석하는 툴은 있습니다.
근데 점점 분석은 융합 분석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가 조금 순서가 안 맞으니까 다섯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조그만 AI 서비스만 필요한데 그 무거운 플랫폼을 전부 도입해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브라이틱스는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만 도입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확장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붙이시면 되도록 이런 확장형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엣지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전부 다 서버를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또 역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파악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서 학습은 서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이상 감지는 엣지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엣지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다 엣지잖아요. 저 조명도 엣지고 여기 지금 혹시 에어컨이 나오면 에어컨도 엣지가 되고 모든 엣지에 이런 이상 감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상 상태,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저는 이미 BI 툴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들을 잘 결합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을 잘하고 또 보여드리는 거는 회사에 있는 툴에 잘 연계해서 보여드리는, 그래서 심리스한 연계가 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4번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 서비스는 한 번 만들어지고 1.0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버전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위해서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는 1.0의 이상 감지, 또 이 마이크에는 1.1의 이상 감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마이크에 있는 이상 감지 알고리즘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그걸 또 다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상용 제품입니다만 학교에 강의를 해보고 또 일반인들이나 중소기업 또는 여러 군데서 쓰시려고 하니 PC에서 분석하는 환경들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저희가 수년간 만들어 놓은 브라이틱스 플랫폼에서 PC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정리해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을 오픈소스로 런칭해 드렸습니다. 아마 한국 내에서 이런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런칭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글로벌리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많은 제약들을 풀고 PC에서 마음껏 시도해 보시고 그때 만족하시면 저희 브라이틱스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나가시자마자 저희 브라이틱스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화면은 거기서 또 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당연히 쉬우시고요. 전문가들도 저는 A 업무의 전문가이지 B 업무의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도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또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활동, 또는 분석된 결과, 이걸 하나에서 다 보여드립니다. 다른 툴들은 팝업도 띄워야 되고요, 다운로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직관적으로 분석가가 쓸 수 있는 툴이다라고 해서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상이 디자인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브라이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고객사들이 몇 년간 혁신을 해온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CIO 100이라고 하는 상을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경제에서 진행하는 임팩테크라는 기술상에서 저희 브라이틱스 스튜디오가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기술도 괜찮은 것 같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 레퍼런스도 많은 것 같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AI 플랫폼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 R 전문가예요. 전 파이썬 전문가입니다. 전 SQL이 좋은데요. 저는 대용량이 필요해서 스칼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비스를 만드는 언어나 툴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하실 수 있게 통합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R 같은 경우는 몇만 로가 넘어가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브라이틱스에서는 병렬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R 쓰시는 것보다 브라이틱스를 통해서 R 쓰시는 게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고
더 큰 데이터면 스칼라라는 이 함수들을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들 말고 제가 만들어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에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 쓰실 수가 있게 User Defined Function이라는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가면 비전문가들한테 제가 만든 함수를 가지고 분석 모델을 만들 수 있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 기능인데요. 제가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리그레션이 제일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오토 리그레션을 사용하시면 어떤 리그레션 방법이 1등입니다. 그때 파라미터는 뭡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화이트박스로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블랙박스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훨씬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이 오토라고 하는 기능은 데이터를 클린징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는지 선택할 때, 그리고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색깔 칠해진 모델에서 저는 어떤 값을 제일 크게 하고 싶어요, 어떤 값을 제일 작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조건만 주시면 자동으로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그 값을 제일 크게 하는 것을 찾아드리는 것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고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자르거나 라벨을 자동으로 붙이거나 이런 기능들도 브라이틱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10개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모델은 어디에, 또 나머지 모델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버전이 몇이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틱스는 원래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꼭 브라이틱스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SA 방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원래 풀스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엔터프라이즈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스탠다드 형태로도 또는 브라이틱스 IoT에 AD라고 하는 어노머리 디텍션 기능만 넣은 형태로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지금 블럭처럼 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들도 필요함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엣지 어널리틱스는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저 엣지에서 쓰시는 것만 가지고 서버랑 엣지가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엣지에나 간편하게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확장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분석 결과를 타블로가 인베디드 된 상태로 보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 저희 차트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 보고서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표준이 타블로입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표준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같이 인베딩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AWS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기능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기능도 같이 연계해서 쓰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브라이틱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brightix.ai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채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초보자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많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오픈소스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실까 봐 제가 한번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A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속도가 어떤 알고리즘은 16배나 빠르고요. 또 어떤 알고리즘은 6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오픈소스 쓰시는 분들도 브라이틱스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브라이틱스 또는 브라이틱스 AI를 통한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렸고요.